이어서 우리가 치주 농양에 대한 응급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 전 감별 진단을 통해서 이게 치주 농양이 확실한지, 혹시 치근단 농양은 아닌지, 왜냐하면 치근단 농양일 경우는 또 치료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치주 농양이 확실한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증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빠르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주된 치료 방법은 어쨌든 이 농을 배출시켜주는 배농과 그 이후에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 사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면 배농을 통해서 급성 증상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배농 후에는 모든 원인 인자를 제거하고 치은 연화의 세척을 통해서 배농이 확실히 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 후에 휴식,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따뜻한 식염수로 세척을 하고 전신적으로 혹시 이 감염이 더 전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 전신적 이완이 의심될 때에는 항생제 중에서도 주로 테트라사이클린을 추가로 처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고 부어있던 부종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인데요. 급성에서 만성으로 이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주낭을 제거하거나 혹은 잔류 치주 병소를 치료하는 것이 이어서 시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배농은 치주낭을 통해서 배농을 하거나 혹은 절개를 통해서 배농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치주낭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치주낭을 통한 배농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당연히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취 하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치석 제거, 그리고 치근 활택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치주 탐침이나 큐렛을 이용해서 초기 배농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유가조직 제거를 위해서 소파술이 이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절개를 통한 배농인데요. 농양을 거즈로 격리시킨 후에 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파동성이 있는 부분이 가장 농이 빵빵하게 차오른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동성이 있는 부분이나 혹은 누공 부위에 수직으로 절개를 가한 다음 조심스럽게 유가 조직과 잔사 조직을 긁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여있는 혈액과 농을 충분히 배출시키고 따뜻한 식염수로 세척하는 과정이 이어서 이행되게 되겠습니다. 한번 그림으로도 이어서 이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치주낭을 통한 배농을 진행하는 A 그림을 보시면 별도의 절개가 들어가지 않고 치주낭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유되는 속도도 그리고 환자의 마취 후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도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낭을 통한 배농을 첫 번째 선택지로 우리가 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치주낭을 통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배농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우리가 절개를 통해서 배농을 시키게 되겠는데요. 농양의 상단부를 절개를 하고 그 다음 소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파는 긁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아 조직이나 농을 충분히 긁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판막을 원래 자리에다 돌려놓고 봉합을 해야겠죠. 그리고 치주포대, 우리 기억하시죠? 그 코팩이라고 했던 거, 그것을 부착하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꼬맨 자리를 실밥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하게 되면 그만큼 봉합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밥을 가지고 있는 동안 환자의 불편감도 아무래도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주낭을 통한 배농이 첫 번째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치주 농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 다음 순서는 치관주의염입니다. 치관주의염은 이전 챕터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라 아마 기억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치관주의염 같은 경우는 완전 또는 부분 맹출된 치아에서
치관을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치은 조직 하방에 음식물 잔사나 혹은 세균 등이 침착되어서 치관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긴 상태, 즉 치관 주위의 염증을 치관 주위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하악 제3대구치에서 호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급성 치관 주위염 경우에 그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치은부의 발적, 그리고 붓거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귀나 목, 구강적, 그러니까 그 호발한 재산 대구치 주변 부분까지 쏘는 듯한 통증, 그리고 열감, 림프선염 및 심한 경우는 입을 벌리기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이 구강 인후부 또는 혀 기저부 같이 주변부로 전파되어서 합병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합병증은 봉화지겸이나 루드비 양기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관 주위염을 어떻게 응급으로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보고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림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A 그림부터 보시면 시술 부위에 조직 잔사를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맹출되어 있는 치아는 피판이 치아의 일부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피판 하방으로 음식물 잔사나 혹은 세균막들이 이제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서 치관 주위염이 발병이 되게 되는데요. 이 주변부, 피판에 덮여 있는 일부 이 하방부에 조직 잔사를 초음파 치석 제거기처럼 보이네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세정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혹은 소독약을 이용해서 세정을 해주고 그다음 소파, 긁어낸다라고 하죠. 염증 조직질 일부를 긁어내는 작업이 이제 비에서 보이는 온수세정과 소파술입니다. 그리고 C를 보시면 절개인데요. 이 덮여있는 피판이 너무 두껍다라고 하면 그 피판의 일부를 절개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도 이뤄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론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간주의염의 초기 치료는 아무래도 통증이 심하다고 했었잖아요.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아무래도 목적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병소 부위에 마취를 시행을 하고 그냥 하면 너무 아플 거예요. 그래서 마취를 시행을 하고 미지근한 식염수나 혹은 과산화수소수로 세척을 해서 음식물 잔사나 세균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큐렛이나 혹은 초음파 치석 제거기를 이용해서 주변의 침착물들을 제거해 주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고요. 다만 치료 초기에 기구를 너무 과도하게 조작해서 조직을 제거하는 술식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고요. 휴식이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게끔 하고 또 열감이나 전신 증상이 있을 때에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성 증상이 소실된 이후에는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사랑니를 발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거나 혹은 치아 보존을 위해서 외과적인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즉, 그 주변부의 잇몸 피판을 완전히 절개하는 이런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진 않을지를 논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환은 급성 포진성 치은구내염입니다. 이건 전염성 질환으로 단순 포진 바이러스의 1차 감염에 의한 구강 내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르페스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헤르페스가 이제 구강 내 증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어린 영아와 어린이에게서 호발이 되고요. 감염 환자들은 HSV 보균자로서 HSV가 1차 감염된 후에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활동성을 띠게 되면 포진성 구순염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HSV는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의 앞글자를 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성 포진성 치은구내염의 증상을 보겠습니다.
증상은 약 1, 2주 정도 지속이 되고요. 스포가 생기기 하루 이틀 전에 발열, 두통, 구강 통증, 림프절증 또는 전신 무력감이 나타나며 이후에 잇몸이나 혹은 입술 점막, 연구개, 인후, 설측 점막, 혀 등의 구강 전체에 노란색의 작은 구형 스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포는 약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면 터지기 시작하면서 노란색에서 회색깔의 궤양을 만들어서 심한 통증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궤양 주변은 반짝이면서 붉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치은과 구강 점막 전체에 걸쳐서 반짝이는 방산형 발적, 그리고 치운 출혈 등의 급성 치은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식사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증상에서 약 1, 2주 정도 그 증상이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불편감을 줄여주는데 그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치면세균막이나 치석 제거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비핵가적 치료는 괜찮지만 그 외에 치주치료 혹은 치과치료는 급성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면 식사를 못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성인이라고 하면 금주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구강 위생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약 통증을 너무 심하게 느낄 경우에는 통증 경감을 위해서 도포마취제를 사용하거나 발열이 심할 경우 발열을 억제하기 위한 해열제 사용, 그리고 감염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 사용은 권장될 수 있지만 이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호르몬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역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포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이때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입니다. 이거는 이전 챕터에서도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일반적으로 20, 30대 젊은 층에서 빈발하는 질환으로 빈센트 감염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가 같은 표현입니다.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젊은 환자나 혹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기회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강 내 세균 구성에서 나성균과 그런 음성균이 우위인 상황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염성은 없습니다. 이들 세균들이 조직 내로 침투해서 병소의 외형을 이루는 그 위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막이라고 하면 아시죠? 가짜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막이 아니라 점막 표면 위에 느슨하게 붙어 있는 괴사 조직, 백혈구, 세균, 섬유소 같은 게 혼합되어 있는 점막에 덮여 있는 가짜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증이 심해서 지지 조직에 파괴가 동반되는 경우는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이 아니라 이제는 치주염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증상은 치은은 붉게 발적이 되고 치간 유두는 급속한 궤양 및 괴사로 분화구의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치은 표면의 궤양들은 죽은 세균, 괴사된 조직들로 구성된 회색 위막으로 덮이게 되고요. 병소는 특정 부분에 발생할 수도 있고 구강 전체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구취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치료 방법을 보시자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을 경감시키고 급속 염증을 완화시키고 발열이나 무력감 등의 전신 증상을 완화시키고 발병 원인 제거를 하는 것을 순차적인 목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환의 원인인 세균을 제거하되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를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우선 1차 내원 시에는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는 선에서, 즉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치은 연상부, 치면 세균막, 그리고 치석 제거를 시행하고
과산화 수소를 묻힌 면봉으로 일부 괴사된 조직 및 위막을 살짝살짝 이제 벗겨내게 됩니다. 이때 통증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조직 제거만, 그러니까 일부만 시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성일 경우에 치은 연하에 하는 치석 제거나 치근 활액술은 감염을 심부로 전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균열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기에 해당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진통제나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과산화수소를 따뜻한 물과 1대4 비율로 희석을 해서 2시간마다 이걸로 입을 헹구게끔 하고 술,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 당연히 안 됩니다. 비타민 B와 C 섭취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서 적절한 구강위생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하루 이틀 간격으로 내원을 시켜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지를 평가하고 점진적으로 치은 연화에 대한 치면 세균막이나 치석을 제거하는 치주 치료가 이어서 이행될 수 있겠습니다. 응급치료가 끝난 후에는 치주 평가를 시행을 하고 치주 수술이 필요하다면 증상이 소실된 다음에, 그러니까 증상이 좀 완화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필요한 치료들은 정말 일부만 시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응급 치주 치료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다음 챕터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응급 치주 치료에 대한 내용을 끝내고 챕터 10 외과적 치주 치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적 치주 치료에서는 이렇게 큰 관례가 6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과적 치주 치료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치주 수술에 따른 치유의 형태, 세 번째는 수술 전의 준비, 네 번째가 외과적 치주 치료의 종류, 그리고 봉합, 술후 관리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면 이렇게 14가지나 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 챕터 10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학습 목표가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좀 나누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학습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외과적 치주 치료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치주 외과 술식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치주 외과 술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구분하고 특징을 설명하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번째, 치은 연화 소파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치은 절제술의 적응증, 금기증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치은 절제술의 기본 술식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또 묶이네요. 일곱 번째, 비변이 판막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비변이 판막술의 기본 술식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가 또 묶이겠습니다. 아홉 번째, 치은 치조 점막술을 분류할 수 있다. 열 번째, 조직유도 재생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1번째, 소대 절제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2번째, 치근 이계부 병변의 치료법을 분류할 수 있다. 13번째, 치주 수술 후에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14번째, 치주 치료 후 치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 첫 번째인 외과적 치주 치료의 목적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적 치주 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외과 치료는 치주염 진행 단계에 따라서 깊은 치주낭이나 골 결손이 존재해서 구강 위생 지도나 SRP라고 했던 건 이제 스케일링하고 치근 활액수를 묶어서 SRP라고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SRP 같은 치주의 기본 치료만으로는 개선이 불량한 증례에 대해서 치주 조직의 형태 개선,
나아가서 치주 질환의 진행 방지, 그리고 파괴된 치주 조직의 재생을 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치음판을 박리시키고 유가 조직을 제거한 후에 육안으로 직접 관찰을 하면서 SRP를 실시하는 것도 치주 외과 치료의 커다란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외과적 치주 처치에서는 그냥 SRP를 시행을 했다면 외과적 치주 치료에서는 이제 치음판을 박리시키고 육안으로 직접 유가 조직을 제거하면서 SRP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주의 외과 치료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우식의 진행에 따라서 수복 치료를 하거나 혹은 보철 치료를 하기 전에 생물학적인 폭경을 외과적으로 재현할 필요가 있는 증례에서 또는 구강위생을 충분히 실시할 수 없는 증례에 대해서 치주 조직의 형태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조직 재생 유도, 즉 GTR이라고 하는 방법과 에나멜 매트리스 단백질을 이용한 이거는 이제 상호명을 보통 엠도게인이라고 합니다. 엠도게인을 사용한 재생요법이 치주 조직의 재생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술식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따로 있을 건데, 어쨌든 이런 재생요법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최신에서는 이런 술식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최신의 동향이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과적 치료의 목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슬라이드에서와 내용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치주 기본 치료, 즉 비외과적 치주 처치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깊은 치주낭 및 골 결손의 제거입니다. 그리고 치주 기구가 도달하기 어려운 부위의 치석, 치주낭 제거를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면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구강 위생을 어렵게 하는 치은, 치조골, 소대, 구각 점막처럼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의 형태 이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 상실된 치주 조직, 여기서 치주 조직이라 함은 치조골, 치주인대, 백악질, 치은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의 재생을 도모한다. 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치은 퇴축, 치은 증식이나 비대로 인한 심미 불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수복 및 보철 치료를 실시하기 전에 치주 조직의 형태를 수정하기 위함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외과적 치주 치료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러한 외과적 치주 치료가 금지되거나 혹은 연기해야 하는 상황의 환자 사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소판 감소증, 혈우병과 같은 혈액 질환이 있거나 혹은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혈소판 감소증은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혈소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출혈을 먹게끔 지혈을 도와주는 데 가장 필요한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감소되어 있으면 출혈이 멎지가 않습니다. 또한 혈우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응고인자가 결핍된 이제 유전 질환이죠. 그래서 응고 과정이 아무래도 진행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가 이제 혈우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혹은 항응고제를 먹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출혈 그리고 이런 조절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출혈 조절이 가능한 시기에 치료를 들어가야 합니다. 또 호중구 감소증 및 백혈병 같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전신질환 환자라고 하면 이 전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환자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는 기본적으로 외과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간단한 비외과적 치료에 대해서만 먼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정기에만 먼저 치과 치료하는 것을 좀 먼저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중증 심장질환 같이 조절이 불가능한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때에는 담당 주치의에게 반드시 진료 의뢰를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주 수술을 견뎌낼 수 없는 유아 혹은 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도 금기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예후가 불량하겠다라고 예상되는 치아의 치료도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이 치아가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그 치아의 예후를 더 불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면세균막 조절이나 혹은 치주 유지 약속에 있어서 협조도가 많이 떨어지는 환자라고 하면 동기부여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협조도를 먼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연기를 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 것을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치부 그리고 수술 후 심미퇴축 정도의 이제 심미적 결과가 아무래도 좀 예후가 좋지 않겠다, 우려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진행해야 됩니다. 앞니 같은 경우에 외과적 수술을 진행하고 나면 아무래도 잇몸이 꺼지는 그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치주 수술에 따른 치유 형태부터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가는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